이번 영상은 2023학년도 수능 법지문 지문 해석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뭐뭐 해야 한다가 나왔죠? 그럼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문에는 너무 많은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오른쪽에 구조도를 그릴 거예요. 왜냐면 수능에서 오답률 탑10 중 8개 정도 해당하는 게 비문학인데 비문학을 잘 풀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시면 오른쪽에 구조도를 그리시는 겁니다. 처음에 연습할 땐 구조도를 무조건 그냥 최대한 그려보는 거예요. 법령의 조문이 조건문으로 규정된다고 나왔죠? 그러면 구조도를 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령의 조문 하위 요소에 조건문이 있다는 거니까. 법조문 체크해주고 하위 요소에 조건문이 있다고 하니까 조건문 체크해줍시다. 조건문은 A 하면 B 해야 한다. 요건과 효과로 구성이 된다 했죠? 그럼 이렇게 구조도를 처음 줄은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이례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나왔네요. 여기 왼쪽 이 레이저 부분 잘 보시면 항상 이례적인 건 아니라고 나왔어요. 그럼 표시해주는 거예요. 이거 두 개는 이례적인 게 아니다라고 체크해주면 되겠죠? 이게 물결 표시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법조문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여기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의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레이저 부분을 구조도를 이렇게 표시해주는 거예요. 지문에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례적인 게 아니다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돼서 이례적인 게 아니라고. 그러면 오른쪽 구조도에는 이례적인 게 아닌 이유가 불확정 개념 때문인데 그 불확정 개념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구조도를 착착착착 맞춰 나가는 거, 이게 연습이 좀 잘 되시면 시험장에서도 진짜 잘 되실 거예요.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민법에서도 사용될 수 있네요. 그럼 불확정 개념이 민법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그냥 민법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간단하게 표시해 줍시다. 시험장에서 제가 왼쪽에, 그러니까 제가 시험장에서 지문에 표시하는 건 왼쪽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시험장에서 맨 앞 표지를 빼내서 그려줍니다. 왜냐면 맨 앞 표지를 시험지 싹 빼내면 거기에 빈 공간이 되게 많으니까. 그리고 지문에는 너무 많은 양을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문에는 동그라미 칠 거, 화살표 칠 거, 적은 양만 표시하는 겁니다. 지문에 밑줄 잔뜩 그어가면서 푸는 거, 저는 그 풀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 그럼 예시니까 또 예시 동그라미 하나 쳐주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 화살표 하나 표시해주고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네요. 오케이,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죠? 넘어갑시다.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재량 동그라미 하나 쳐주고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고, 이 부분 잘 보세요.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라고 나왔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위 요소죠. 그럼 오른쪽에 또 구조도 그리는 거예요. 하위 요소, 그러니까 부분 포함 관계가 나오면 무조건 구조도 한번 그리는 겁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저 오른쪽에 표시해 줄게요.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위약금 하위 요소의 손해배상 예정액, 이렇게 살짝 표시해 주는 겁니다. 위쪽에 법조문에 하위 요소의 조건문이 있다고 체크했던 것처럼. 계약 위반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또 하위 요소가 나왔네요. 그러면 위약벌도 위약금 하위 요소에 위약벌도 이렇게 살짝 표시해 주는 거죠. 하위 요소, 상위 요소, 포함 관계, 이거 잘 표시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위약금의 일종, 위약금에 속한다.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뤄진다.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뤄진다. 뭐뭐 하면 뭐뭐 해야 한다니까 표시 하나 해주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지문 3분의 1을 해석하는데 구조도 이 정도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다음,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행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채무자가 잘못하면 계약 위반 발생하는 거네요. 그럼 여기 표시 간단하게 해주면 채무자 잘못하면 계약 실현이 안 된다는 거겠죠? 제가 물결 표시는 아니다라는 뜻이랬어요. 이렇게 표시해 줍시다.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계약 실현이 안 됐을 때 채권자가 손해 증명을 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왔네요. 근데 좋아요. 이 정도까지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오른쪽에 이제 손해배상 예정액을 구조도를 그려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글씨가 많잖아요. 손해배상 예정액 7글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조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 대문자 A라고 간단하게 표시해 줍시다. 이걸 대문자 B라고 표시해주고, 그러면 이 오른쪽 구조도 한번 잘 보시면 대문자 A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손해 증명 없이도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좋아요. 여기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손해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이걸 오른쪽 구조도 이렇게 정리해 준 거고, 이때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고 나왔죠? 그러면 어쨌든 예정액이 더 많거나 같은 거잖아요. A 이렇게 표시해주고 배상금 A가 배상금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는 거죠. 왼쪽 이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지문 절반 해석했는데 구조도 이렇게 그린 겁니다. 구조도를 잘 그려야 돼요. 왜냐면 지문이 짧다는 건 그만큼 짧은 지문 안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넣었다는 뜻이니까요. 평가원이. 한편 위약버림이 증명되면 이제 위약벌 내용이죠. 위약버림이 증명되면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대요. 위약버림이 증명되면 위약벌은 아까 B라고 표시했었죠. 그럼 여기서 위약버림이 증명되면 위약금 받을 수 있대요. 괜찮죠? 여기까지.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는 없다. 여기서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고 나왔네요. 달리 뭐뭐와 비해서 이런 비교하는 게 나왔잖아요. 여기 왼쪽 빨간색 이 비교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구조도를 그려주는 거예요.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오른쪽 잘 보시면 법원이 감액할 수 위약벌이 감액할 수 없대요. 그럼 여기서 법원이 재량이 아니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위에서 법원 재량이라는 게 한 번 나왔잖아요. 그럼 여긴 이제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조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채워 넣어야 돼요. 이게 비문학 요즘 특징이 앞쪽에 그린 구조도의 부가 설명을 뒤쪽에서 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 이때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위약금일 때는 손해배상금도 같이 받을 수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손해를 증명하면, 이번에 이쪽 화살표에서 위약금 이렇게 해주면 증명하면 배상금 받는 거니까 중복 가능이라고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다음 이거 문제 풀고 지금 이 지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설명하는 게 좀 더 잘 받아들여질 거예요.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도 사용된다.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도 사용된다고 했네요. 근데 불확정 개념 아까 민법에 사용된다고 여기 표시했잖아요. 여기 형광펜. 민법에 사용된다고 했는데 행정법령에도 사용이 되네요. 이렇게 구조도 계속 하나씩 채워 나가시는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이제 아래쪽 내용은 왠지 행정법령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럼 행정법령에 대한 내용도 구조도 정리할 마음의 준비는 해야겠죠. 행정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행정작용을 규율한대요.
그냥 행정법령이 행정작용 규율한다고 이 정도 표시만 해줍시다.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은 기속행위래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게 기속행위랍니다. 반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재량행위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행정법령 하위 요소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구조도 또 그려주는 겁니다. 하위 요소 나오면 포함관계 나오면 구조도 그리는 거겠죠. 행정법령 하위 요소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 기속행위는 반드시라고 나와있죠. 그럼 의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량행위는 대립적이니까 의무적이 아니겠죠. 보시면 재량 행사한다니까 의무적이 아닌 거겠죠. 그리고 재량행위는 재량을 행사한다 했으니까 기속행위는 재량이 없다는 거겠죠. 반드시 해야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대개 재량행위이다. 지금 여기 왼쪽에 이 노란색 형광펜 잘 보시면 이거는 구조도에 그리면 너무 지저분할 것 같으니까 밑줄만 긋고 넘어가는 겁니다. 좋아요.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재량준칙이라고 하는. 그러면 재량준칙 기억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재량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법령이 아니라고 나왔죠. 그럼 재량준칙 아래에 법령 아니다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물결은 아니다라는 뜻이었으니까. 그래서 행사하지 않아도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특정 요건 하에서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되면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한다고 나왔네요. 평등 원칙 때문에. 그러면 기획은 평등 원칙으로 정해질 수 있는 거네요. 괜찮죠? 여기까지? 평등 원칙은 행정 관행이 많이 쌓인다면 행정작용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도 그려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재량 준칙은 재량으로도 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문 해석은 이 정도만 하고, 그러니까 왼쪽 비문학 지문 보시면 시험지엔 실제로 저도 이 정도만 표시하고 구조도는 저도 시험장에서 이 정도는 그리는 것 같아요. 그린다고 뭐 이게 체계화가 되면 탕탕탕탕탕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실력이 떨어지는 분이 구조도를 그리면 되게 오래 걸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리고도 10분 내에 대부분 푸는 것 같아요.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법령의 요건과 효과에는 모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고 나왔네요. 근데 왼쪽 잘 보시면 요건과 효과에는 모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죠? 좋아요. 구조도를 잘 그리면 이런 게 바로바로 되는 겁니다. 10번 1번에 동그라미 쳐주고, 법원은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을 사용할 때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을 행사할 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불확정 개념은 오른쪽 잘 보세요. 불확정 개념 이건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쳐줍시다.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지금 이 지문 잘 보시면 오른쪽 잘 보세요. 법원이 불확정 개념을 하려면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지금 구조도에 너무 잘 나와 있죠? 그럼 10번에 3번도 동그라미 간단하게 쳐주고,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법령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재량행위보다 기속행위인 경우가 많다. 아까 밑줄만 긋고 넘어간 거 있죠? 이 부분에서. 그래서 지문에 밑줄을 너무 많이 긋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보다가 아니죠. 순서가 바뀐 거죠. 기속행위인 경우보다 재량행위인 경우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4번은 틀린 겁니다. 10번의 4번은. 불확정 개념은 행정청이 행하는 법 집행작용을 규율하는 법령과 개인 간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에 모두 사용된다. 이거 잘 보세요. 오른쪽 지문 오른쪽 구조도 잘 보는 겁니다. 지금 10번에 5번 읽어보세요 한번. 불확정 개념은 민법과 행정법령이 사용되는 거죠. 그럼 5번은 그냥 이 구조도잖아요. 포함관계. 그래서 제가 포함관계 그리고 해당하는 것들 잘 표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도에. 10번에 4번은 그럼 너무 쉽게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구조도만 이렇게 체크하면. 이제 1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넘어가 볼게요. 기역에 대한 이해로. 기역에 대한 이해로. 그러면 왠지 이쪽 아래쪽 이 부분 해석이겠죠? 오른쪽에서 재량 주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례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잘 보세요. 법령이 아니라서 이례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보시면 이례적이지 않은 이유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됐기 때문이에요. 법령 여부라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법령에도 불확정 여부가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잖아요. 이례적이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법령이 아니라서 이례적이지 않은 개념이라는 건 이 원인과 결과를 잘못 체크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허위적인 거죠. 다음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겁니다. 재량준 11번에 2번 읽어볼게요. 재량준칙으로 정해진 내용대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기속행위래요. 재량준칙은 잘 보시면 오른쪽 구조도 잘 보세요. 재량준칙은 재량행위예요. 기속행위가 아니라. 괜찮죠? 여기까지. 기속행위가 아니라고요. 2번은 아예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1번도 아예 틀린 내용이었고 11번에 3번 볼게요. 재량준칙으로 규정된 재량행사 기준은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작용의 내용대로 정해져야 된다. 지금 잘 보시면 적법한 행정작용의 내용대로 구성되어야 한다. 지금 오른쪽 구조도 해석해 볼게요. 평등 원칙 때문에 적법한 행정작용 때문에 처리되는 건 맞아요. 기억이. 근데 재량으로도 정해질 수 있잖아요. 반복되어 온 게 없다면. 그러니까 반복되어 온 걸로만 반복되어 온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틀린 거죠. 괜찮죠? 여기까지. 이제 4번 해석해 볼게요. 재량 준칙이 정해져야 행정적은 특정 요건 하에 행정적인 구체적 내용에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 잘 보시면 아까 구조도에서 법령이 아니라서 재량 준칙대로 안 해도 상관없다 했어요. 그럼 얘는 정해져야가 틀린 말이죠. 재량 준칙대로 애초에 안 해도 됐었으니까요. 괜찮죠?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필요 조건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5번. 재량 준칙이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으면 행정청은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어도 행정작용을 할 때 재량 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왜냐면 여기서 오른쪽 잘 보시면 평등 원칙 이게 성립이 안 된다면 그냥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좋아요. 구조도 보면서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 지문 계속 왔다 갔다 못해요. 그러면 구조도 지문 이 정도 해석을 지문은 이 정도만 표시하고 구조도 이렇게 그려주면 10번, 11번 너무 쉽게 푼 겁니다. 이제 12번 보도록 할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과 을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 위약금 약정이 없었으면 손해를 증명해야겠네요. 지금 오른쪽 구조도 잘 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구조도 그려놨던 내용이죠.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는 거는 여기 잘 보시면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는 거는 여기서 그냥 이 내용입니다. 이게 가번 내용이었네요. 위약금을 100 약정했고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했다. 그리고 위약금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했잖아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제가 지문에 표시한 내용이잖아요.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손해배상 예정액 얘기네요. 그럼 나는 A번 내용이었잖아요. 왜냐면 A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리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나번 내용이 A 내용이었네요. 지금 이 구조도에서. 그리고 위약금을 100 약정했고 위약버림이 증명됐다고 나왔으니까 다번 내용이죠. 다번은 B 내용이죠. 여기서 오른쪽 구조도에서.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해석해 볼게요. 나의 가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 지금 이거 가번 내용인데 증명되지 못한 경우라면 지급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증명을 해야 배상금이 나오니까요. 괜찮죠? 여기까지. 나에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되고 지금 오른쪽 구조 잘 보세요. 나는 증명하지 않아도 100을 지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증명하든 증명하지 않든 100을 지급해야 된다고요. 배상금만큼. 그럼 2번은 맞는 내용이죠. 3번. 나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100을 지급해야 돼. 여기까지 맞는 말이에요. 근데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나왔잖아요. 지금 A번 내용인데 A번은 법원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어요. 괜찮죠? 구조도 내용입니다. 지금 구조도 이거랑 이 구조도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거죠. 법원 재량이 가능하잖아요.
다해서 을의 손해가 80이니 증명된, 이제 4번 읽어볼게요. 을의 손해가 80이니 증명된 경우 갑이 을에게 180을 지급해야 되고,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다번 보세요. 다는 구조 잘 보시면 갑이 을에게 180을 지급해야 되고, 다해서 위약금 100이었잖아요. 다해서 위약금 100이었으니까 100이랑 손해 증명된 거 중복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구조도를 잘 그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중복 가능하니까 180 지급해야 되는 거 맞네요. 근데 지금 이건 B 내용이잖아요. 다는. 그래서 다는 B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위약벌은 법원 재량이 아니에요. 감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 틀린 겁니다. 괜찮죠? 구조도만 잘 그리면 그냥 한 방에 다 풀리는 거예요. 이제 다번. 이제 5번 읽어볼게요. 다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갑이 을에게, 아니 이거 오른쪽 보시면 다는 위약금 내용이었잖아요. 그럼 위약금이 10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위약벌임이 증명됐다고 나와 있으니까 100을 지급해야죠. 위약금이 100이잖아요. 그리고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는 내용은 맞는 말이고요. 그럼 어쨌든 5번은 80을 지급한다는 게 틀린 말이죠. 그래서 12번은 2번만 맞는 말이니까 2번이 답입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제가 구조도 그린 거 다시 한번 따라 그려보면서 지문 읽으면서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것만 잘 그려도 지문 해석이 완벽하게 그냥 됩니다. 시험장에서. 저는 이걸로 비문학은 시험에서 한 번도 거의 틀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13번 읽어볼게요. 13번은 오른쪽 구조도가 필요 없으니까 오른쪽은 없애버리도록 할게요. 구조도 그렸던 거. 이제 13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범주 파악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13번 이런 문맥상은 범주만 잘 파악하면 돼요. 읽어볼게요. 지금 이거 해석 중요하니까 잘 읽어보세요. A. 이것이 내가 찾는 자료로서 맞는지 확인해보겠다. A번 보시면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그러면 이 A번 내용은 그 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대응되는 걸 확인하는 거고, 아래쪽은 내가 찾는 자료가 맞는지, 대응이 아니라 맞는지 그냥 확인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의 A번 내용은 맞는 비교 범주고, 여기는 그냥 아예 특정한 답이 맞는지 탁 하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비교의 범주와 그냥 정해진 확인하는 범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예요. 자, 이제 B 확인해 볼게요. 적금을 들었대요. 그러면 B번 내용은 지금 가입하는 내용이죠. 어쨌든. 그럼 만약에 이 B번 예시문이 가입하는 내용이란 거예요. 이제 지문에서 B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봅시다. 조문을 들 수 있다. 예시를 들었네요. B번 내용은 여기 잘 보시면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예시의 범주와 가입의 범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B번도 아닌 거죠. 지문과 다르니까. 이제 C번 읽어볼게요. 그의 파격적인 주장은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관심을 받은 내용이네요. 그럼 지문에선 어떻게 사용되는지 봅시다. 이 받았다가 13번 볼게요. 받았다. 보시면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사물을 받는 거죠. 괜찮죠? 그럼 C번 지문에선 사물을 받는다고 사용됐어요. 그러면 사물을 받는 것과 vs 관심을 받는 것과는 다른 얘기죠. 그래서 13번에 C번도 틀린 내용이고, 이제 D 읽어볼게요. 여기서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 있다. 고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효과의 행적 고를 수 있다. 이건 지문에선 뭐 여러 개 중에 선택하는 거였네요. 근데 D번에선 땅을 골랐다죠. 그럼 지문에선 선택한다는 느낌으로 사용됐는데, 땅을 골랐다는 그냥 땅 고르기잖아요. 땅 평평하게 캐기. 완전 다른 내용이죠. 땅 평평하게 만들기. 그럼 틀린 겁니다. 이제 2번 읽어볼게요. 그분은 우리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약속을 지킨다는 내용이네요. 지문에서 어떻게 사용됐냐면 평등 원칙을 규칙을 지킨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비슷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은 5번입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2023학년도 수능 국어 법지문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제 풀어보시고 이 해설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어떻게 구조도를 정리하고
어떻게 지문에 표시하는지 잘 한번 살펴보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